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탕평 정치와 세도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 세 번째는 세도 정치입니다. 먼저 영조와 관련된 탕평 정치와 정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가 어느 한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붕당의 사람들을 등용하여 정치를 운영하는 이 탕평 정치를 전개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전 영상에서도 봤지만 예송과 황국 등으로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 이후 서인이 정치를 주도하고 남인이 여기에 참여하는 이른바 붕당 정치의 이상적인 공존의 형태가 이루어졌지만 1차, 2차 예송을 거치게 되면서 이 두 세력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게 되고 그리고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세 차례의 환국을 또 거치게 되면서 상대의 붕당을 인정하지 않고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일어났다라고 또 배워봤습니다. 이렇듯 붕당 정치가 변질된과 동시에 집권 붕당은 당시 국가 최고 정무기관이었던 이 비변사와 그리고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되면서 붕당 정치의 폐달이 일어난과 동시에 심지어는 왕권의 약화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변사는 무엇이고 영조가 어떻게 왕에 즉위했는지 이 과정들을 설명한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변사는 별난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510년 삼포외란이 발발하게 되니까 중종 때 임시기구로서 처음 설치되었다가 명종 때 을묘외변이 터지게 되자 항상 설치되어 있는 상설기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국가 최고의 정무기구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변사가 점차 그 기능이 강화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에서 변란이나 전쟁이 빵 터지게 되면 중앙에 보고를 하겠죠. 6조, 그 중에서 특히 현재 국방부라고 할 수 있는 병조 등의 보고가 올라가게 되면 회의를 거쳐서 의정부에 또 보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의정부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왕에게 최종 보고를 하게 되면 왕이 또 명령을 내리고 회의하고 또 명령 내리고 다시 회의해서 또 보고하고 명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전쟁은 이미 끝이 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숨가쁘게 전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의를 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비변사의 기능이 점차 강화되게 됩니다. 지방에서 아까처럼 변란이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 비변사의 보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비변사에는 의정부의 대신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6조의 가장 넘버원 즉 판서들도 여기에 참여함과 동시에 이런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도 모두 이 비변사에 모여서 한 번에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병조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작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많은 기관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변사의 전쟁에 필요한 고위 관리를 그리고 실무를 맡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왕에게 보고를 하며 왕이 또 명령을 내리고 회의하는 상당히 회의의 명령과 보고 체계가 압축이 된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임진왜란과 정묘 병자호란 때는 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양난이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그 기능이 해체되지 않고 국가의 최고 기구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체계가 너무 편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체계가 전개되게 되거든요. 이렇듯 붕당 정치가 폐단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세도 정치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집권 세력들은 이 비변사를 독점하게 되고 또 이 비변사와 관련된 고위 관직을 독점하게 되면서 붕당 정치의 폐단과 왕권의 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변사는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에 폐지되게 되는 과정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변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는 영조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올랐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교양으로 들으시기를 바랄게요. 먼저 숙종이라고 하는 적장자,
상당히 왕권의 정통성이 빠방했던 왕이 있었는데 이 숙종에게는 약 두 아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이 경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술이 최씨의 아들이었던 연인군, 나중에 영조가 되는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술이라고 하면 정식 궁녀보다는 낮았던 상당히 천대받았던 왕이 이런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방 청소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상당히 천대받았던 사람이 무술이었는데 이런 숙종과 무술이 최씨 사이에서 연인군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종은 이 소론 세력들이 탁 밀어주고 있었고요. 또 연인군의 이 노론 세력들이 밀어주고 있었는데 노론 세력들이 상당히 좀 무리수를 좀 두게 되거든요. 노론이 경종에게 건의하기를 전하께서는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 왕위를 이을 동생, 즉 왕세제로서 연인군을 책봉해달라 보고를 건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경종이 오케이 해주면서 연인군이 왕세제가 되게 되는데 또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시기 때문에 잠시 정사에서 물러나시고 왕세제 연인군을 대리청정, 즉 대신 정치를 하게 하십시오 건의하게 되니까 소론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이거는 왕에 대한 불충이고 역무다라는 죄를 씌워서 노론 사대신, 당시 4명의 큰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 노론 사대신이 연인군, 즉 영조를 위해서 사약을 먹고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종이 일찍 죽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영조가 왕위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영조는 자기 출신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콤플렉스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천한 신분, 무술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한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형이었던 이 경종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노론이라고 하는 그늘막 속에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정치를 이루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인군, 나중에 영조가 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펼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 정치인데 노론의 힘을 얻어서 왕위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론도 함께 등용하여 정치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를 이 탕평파로 만들어서 이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영조가 즐겨 먹었던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이 있었거든요. 청포묵의 고기라든지 각종 야채를 섞어서 먹는 건데 이 탕평채를 먹음으로써 이런 탕평 정치의 뜻을 더 보여주게 됐고, 또 성균관 안에 탕평비라고 하는 영조의 의지를 담은 이런 비석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탕평 정치와 더불어서 영조의 정책,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 붕당 정치의 근거지였던 교육기관이 이 서원을 대폭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흥선대원군 때도 비슷한 형태가 보이게 됐거든요. 이 서원을 통해서 붕당 세력이 형성되게 되고 이게 붕당의 폐단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붕당을 대폭 정리하기 위해서 서원을 정리하게 됐고, 그리고 지방에 있었던 이 산림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과 숲속에 있는 선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관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지방에서 관직에 있는 자기 분당 세력들을 조정하는 실세를 살림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송시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살림 세력의 말을 왕말보다 신하들이 잘 들으니까 살인말 듣지 마라 라고 하면서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됐고, 그리고 이조 전랑의 인사권을 대폭 약화시키게 됐습니다. 이조 전랑의 인사권 중에서는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3사의 관리를 선발해서 넣어주니까 자기 붕당을 대변하는 언론기관으로 변질되어 버렸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조 전랑이 인사권을 대폭 약화시키게 됐고, 또 태종 때 설치되었던 이 신문고의 기능을 다시 한 번 더 강화시킴으로써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금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역을 균등하게 하는 이 균역법을 영조 때 처음 시행되게 됩니다.
이 균역법은 군역제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당시 1년에 군포라고 해서 옷감을 2필씩 받았는데 그 폐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중으로 거둔 자 중에서 2필 이상으로 거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또 그 부담이 컸었거든요. 이때 사람들은 군포를 내면 군대에 안 갈 수 있었는데 이런 1년에 군포 2필 거두는 거를 절반으로 한 필로 경감시켜주는 균역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포 2필에서 한 필로 절반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여러 세금 제도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먼저 어장세, 또 소금세라 할 수 있는 염세, 또 배에서 거두는 세금인 선세를 다시 한번 더 거두게 됩니다. 원래 이 어염선세는 왕실의 재정이었거든요. 이 세금을 거두면 왕실에서 이 돈을 사용했는데 이 왕실 재정을 국가 재정으로 돌렸고 그리고 지주들에게 결작을 거두게 됩니다. 결작으로 해서 1결당 2두를 거두게 되거든요. 1결은 조금은 등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약 3,000병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두라고 하면 옆에 지금 쌤이 관련 자료를 띄워놨으니까 이 정도 단위구나 교양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상층양이 좀 잘 사는 양인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 호칭을 주고 포를 또 거두기도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부족분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영조의 탕평 정치를 봤다면 두 번째로 이 정조의 탕평 정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사도 세자의 비극과 관련된 이 정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영조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사도 세자는 그런 영조와는 좀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모화변이라고 하는 뒤주에 갇혀서 사도 세자가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손이었던 정조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정조도 할아버지와 같이 탕평 정치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 배경을 보면 영조는 사실상 노론에 의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조가 탕평 정치를 펼쳤다고 하지만 결국은 노론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노론 세력들을 무시해서 썼거든요. 그리고 외척이 영조 때 많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홍봉한이라고 해서 해경궁 홍씨, 즉 사도 세자의 와이프이자 정조의 어머니, 즉 홍봉한은 정조의 외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영조가 이런 노론의 강경파들을 견제하기 위해 외척 세력을 등용하다 보니까 이런 홍봉한과 같은 외척이 많이 성장하게 됐거든요. 홍보하는 교양을 하시면 될 건데 어쨌든 이런 외척이 성장하게 되니까 정조도 또 탕평 정치를 전개하게 됩니다. 노론, 소론, 남인을 고루 등용하고 외척 세력을 억누르는 정책을 펼치게 됐거든요. 홍봉한은 정조 때 사약을 먹고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왕권 강화 정책을 보면 먼저 개혁의 기구로서 자신을 밀어줄 수 있는 기구로서 이 규장각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규장각은 정조 이전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왕실의 도서관이었는데 이 규장각을 개혁을 위한 새로운 기관으로서 재구성함으로써 규장각을 설치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규장각에서 자신을 밀어주는 신진 개혁 세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초계문신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초계라고 하는 것을 인재를 등용한다, 선발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37세 이하의 다과관리, 대체로 그냥 정상품 이하의 젊고 유능한 관리를 뽑아서 여기 규장각에서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바로 초계문신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교육과 동시에 여기서는 정조가 이런 초계된 문신들을 직접 가르치게 됨으로써 군신 관계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 관계, 사제의 관계까지 추가가 되게 되니까 여기 초계 문신으로 뽑힌 문신들은 정조에게 충성을 바치는 상당히 정조의 세력을 기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초계 문신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조는 이 서얼 출신이라고 해서 상당히 첩의 자식들을 서얼이라고 했거든요. 서자 얼자인데 이런 서얼 출신의 학자를 유득공이라든지 박제가, 이덕무 이런 사람들을 규장각에서 일을 하는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정조는 자기 자신을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불렀거든요. 많은 하천에 밝은 빛을 내던 사람,
이렇게 노론이든 노론의 하천, 소론의 하천, 남인의 하천, 서울의 하천이는 나는 너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만천명을 주인공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용령을 설치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군령, 즉 군권은 이 노론 세력들이 찾고 있었는데 노론 세력들이 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확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왕을 위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수행을 하는 이 장용령을 설치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30여 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1만 8천 명까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 수원 화성을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원 화성을 새로운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자신의 개혁 기반으로서 새롭게 건설하게 되고, 여기에 당시 현룡원, 즉 지금 용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기도 했거든요. 이 수원 화성에서 장용령의 대대적인 훈련 과정을 이런 노론 대신들을 보는 앞에서 훈련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신들은 이런 장용령의 화려한 훈련 과정을 보면서 침을 꼴깍 삼키겠죠. 와, 우리도 군권 가지고 있는데 장용령이라고 하는 정조의 친위 부대가 있으니까 왕에게 함부로 깝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해 통공을 1791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신해년에 있었던 공통적으로 다 통하게 한다, 모두가 다 공통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게 신해 통공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이 난전권을 폐지하는 명령이 바로 신해 통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난전이라고 하면 난잡한 가게, 보통 길바닥에 앉아서 장사를 하는 것을 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난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전 상인들이 세금을 내면서 국가에 국역을 졌기 때문에 난전을 때려잡을 수 있는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권세가들과 결탁을 해서 최근에 이 정조, 영조쯤에 시전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고, 이런 시전 상인들이 시장에 독점을 하기 위해서 난전들을 막 때리면서 금난 정권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그 폐해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권세가의 힘도 낮추고,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 행위를 위해서 유기전, 주요 6개 품목을 판매하던 시전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그런 조치, 신해 통공이 정조 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조의 정책을 봤다면 이제 조선이 그 힘이 기울어지는 세도 정치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정조 사후에 11살의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면 외척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순왕후라고 해서 영조가 66세 때 15살의 새로운 중전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 중전이 나중에 정순왕후가 되게 되는데, 이 정순왕후는 정조보다 9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증조 할머니로서 이런 순조를 대신해서 정순왕후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소수의 유력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세도 정치가 전개되게 됩니다. 이런 세도가들은 마찬가지 이 비변사를 비롯해서 고위 관직과 군령을 장악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왕권 약화, 정치 기강이 문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세금과 관련된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도의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안동 김씨, 풍양 조씨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 폐단을 보겠습니다. 이 정치 기강의 문란인데, 한 가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과거 시험에도 자기 세력을 뽑기 위해 부정이 일어나고, 또 관직을 판매하고 사는 매간매직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었던 이 삼정의 문란이 또 계속해서 심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정의 문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세금 제도가 문란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삼정에는 보면 먼저 토지세화할 수 있는 전세, 즉 전정이고 아까처럼 군포를 거두는 군정, 그리고 환곡이라고 해서 춘궁기 상당히 먹을 게 없을 때 이런 쌀 같은 거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하는 이런 환정, 환곡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 환정과 환곡의 폐해가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이자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이자가 바로 세금이고 오히려 또 이 환정과 환곡이 하나의 세금 품목으로 재정 품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강제로 사람들에게 환곡을 주고 그 원래 줬던 그 양과 함께 이자를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정, 군정, 환정의 폐단이 일어나겠습니다. 또 군정의 폐단과 관련된 것이 황구첨정이라고 해서 입이 주변이 노란 어린 애한테도 군포를 거둔다든지 아니면 백골징포라고 해서 이미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거두는 그런 폐단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때 정약용의 예절량 같은 것들이 이러한 삼정의 문란을 말해주는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주를 비롯한 각지에서 밀란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밀란을 임술년에 일어난 임술농민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술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때 백낙신이라든지 안핵사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삼정의 문란을 고치기 위해서 삼정을 이정, 즉 바로 잡는 관청인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으나 큰 효과는 못 보게 되고 나중에 흥선대원군 시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탕평 정치와 세도 정치라고 하는 조선시대 정치사의 마지막 부분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조선의 사회 경제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